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건 부담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급이 다르다는 며느리와 틀린 말 없다며 외면한 아들. 모든 걸 잃고 남편과 곰팡내 나는 고시원으로 쫓겨났을 때 제 인생은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모욕처럼 던져준 그 낡은 스파크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 눈물 나는 반전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집은 여기 서울 마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서 어디 하나 허투루 관리된 곳은 없다고 자부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질반질하게 닦고 쓸고 하니까요. 여기 이사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흘렀네요. 창밖을 내다보면 저녁 무렵에는 한강 위로 노을이 참 예쁘게 져요. 이 맛에 마포를 못 떠나는 건가 싶기도 하죠. 이 시간이 되면 아파트 단지 안은 늘 활기가 넘쳐요. 아래층 아이들 떠드는 소리, 자전거 경적 소리, 그리고 집집마다 저녁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어우러져서 사람 사는 동네라는 걸 실감나게 하죠. 저는 지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이 저희 남편 김영수 씨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몰라요. 재료 하나하나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어요. 제 손이 좀 그렇죠? 쭈글쭈글하고 마디가 굵어졌죠. 그래도 이 손으로 수십 년 헌신하며 가족들 밥해 먹인 걸 생각하면 이 손이 밉지만은 않아요. 훈장 같은 거죠. 뭐, 남편 김영수 씨는 지금쯤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전직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은퇴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자세가 늘 꼿꼿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신문을 정독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죠. 참 과묵하고 엄격한 사람이지만 속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아요. 요즘 들어 옅은 기침을 자주 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식탁 위에 올려둔 약봉지가 하나둘 늘어나는 걸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가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음식을 하는 건 남편 생일이기도 하지만 아들 인석이가 온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들, 인석이 제 평생의 희망이자 유일한 자랑거리죠. 그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견한지 몰라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아주 좋은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물론 입에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긴 해요. 판교가 여기서 얼마나 먼데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죠. 그리고 며느리 미영이. 우리 며느리는 여의도 금융가에서 일하는 소위 커리어 우먼이에요. 얼마나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지 몰라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지금 강남에 있는 번쩍번쩍한 오피스텔에 사는데 집 구경 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오는 걸 그다지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바쁜 와중에 시부모님 댁에 들르는 걸 시간 낭비처럼 생각하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개인주의적이고 바쁘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전화 목소리에서도 그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머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이 말이 먼저 나오니까 저도 더 이상 붙잡고 이야기하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참 곱고 바른 사람이긴 한데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탈이었죠.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서 그런지 명예, 규율, 체면 이런 걸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성격 때문에 집안에 큰 갈등도 있었죠. 우리 딸 수진이, 아휴, 그의 이름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요. 그 일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삭막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의 그 꺾이지 않는 고집이 결국 딸아이를 집 밖으로 내몰았으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 남편 김영수 씨의 생일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쌀 씻고 고기 재우고 혼자서 상을 차리느라 허리 펼 새가 없었어요. 갈비찜이며 잡채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렸죠. 사실 아들네는 바쁘다고 그냥 외식하자고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상 차려요? 그냥 저희가 좋은 대로 예약할게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집에서 끓여주는 미역국은 먹어야지 싶어서요. 핑계죠. 사실은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녁 7시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9시가 훌쩍 넘었어요. 음식은 다 식어가고 남편은 서재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저도 초조해져서 자꾸만 현관 쪽을 쳐다보게 돼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전화라도 해볼까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부부의 표정이 영 밝지가 않았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들어오자마자 아들 인석이가 변명부터 늘어놓더군요. 엄마, 진짜 미안. 판교에서 마포까지 오는 게. 와,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알기나 해. 차라리 지방 가는 게 낫겠다. 며느리 미영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여의도에서 오느라 지쳤어요. 다음부터는 정말 그냥 밖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침부터 분주했던 제 노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식사는 아주 조용하게 끝났어요. 이미 음식은 다 식었고 다들 피곤하다는 핑계로 숟가락을 일찍 놓았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식사만 했고요. 제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아들 팔꿈치를 툭 치는 게 보였죠. 아들이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아, 맞다. 아빠, 생신 선물이라며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건 자동차 열쇠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흠집이 가득하고 로고가 다 벗겨진 아주 낡은 스파크 자동차 열쇠였어요.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며느리가 그 특유의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병원 다니실 때 차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저희가 쓰던 거라 좀 낫긴 했는데 뭐 굴러는 가요. 굴러는 간다. 그 말이 어찌나 얄밉게 들리던지요. 남편은 그 열쇠를 말없이 내려다보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봤어요. 그 굳게 다문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던 손을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앞에는 먹다 남은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이 보였죠. 그 순간 느낀 건 실망감을 넘어선 모욕감이었어요. 아들의 무심함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저를, 그리고 제 남편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그 경멸 어린 시선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자기들이 쓰다 버린 낡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 태도를요. 그날 생신상이 엎어지고 난 뒤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집안 공기가 얼음장 같았죠. 남편 김영수 씨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저도 밥맛을 잃어서 그냥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의 모욕감이 자꾸만 되살아나서 밤잠도 설쳤죠. 그 낡은 스파크 열쇠는 남편이 서재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는 다시는 꺼내보질 않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답답해서 그냥 뭐라도 보려고 스마트폰을 켰어요. 예전에 아들 녀석이 엄마도 이런 거라도 하시라면서 가입해준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였죠. 평소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그러다가 며느리 미영이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저를 팔로우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몰랐는데 아마 아들 인석이가 실수로 태그라도 한 모양이에요. 비공개 계정이라는데 어떻게 그게 보였는지 가족 식사, 성공한 엄마,
회장님 포스, 뭐 이런 번쩍번쩍한 딱지들이 붙은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눌러봤죠. 웬걸, 장소가. 눈이 부시게 화려한 종로의 궁중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죠. 화면 속에는 우리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미영이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어떤 여자분, 바로 사돈 최 여사죠. 그분을 모시고 앉아 있더라고요. 스피커를 켜지도 않았는데 영상 속 소리가 어찌나 생생하게 들리던지 며느리가 아주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엄마 사업하시는데 품위 유지하셔야죠. 그러자 우리 아들 인석이가 그날 우리한테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정중한 자세로 검은색 차키를 건네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죠. 우리 엄마는 평창동 빌라 사시는데 차도 그 급에 맞아야죠. 사돈 최 여사라는 분은 역시 우리 사위밖에 없네.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 폼이 나야 계약도 잘 된다라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 차가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은색 신형 현대 그랜저였어요. 그 순간 우리한테 던져줬던 그 흠집 가득한 스파크 열쇠가 생각나면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머릿속에서 그랜저의 광택과 스파크의 흠집이 마구 뒤엉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인석이와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 이 마포 아파트로 와. 1시간쯤 지났을까 둘이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들이닥쳤어요. 며느리는 어머님, 이 밤중에 또 무슨 일이세요? 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동영상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며느리 미영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차가운 표정으로 자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 그거 보셨어요? 차라리 잘 됐네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랑 어머님 아버님은 급이 다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가 띵했어요. 며느리가 말을 잇더군요. 저희 엄마는 평창동에서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인맥이 생명이고 체면이 중요하시다고요. 그랜저는 투자인 셈이죠.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요. 은퇴하시고 이 낡은 마포 아파트에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희한테 부담이에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을 잘랐어요. 됐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말씀드려도 몰라요. 평생 부엌에서 음식만 하신 분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아시겠어요? 부엌대기, 평생을 헌신한 제 삶이 한순간에 그렇게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들 인석이를 바라봤죠. 제발 네가 한마디만 해다오. 하지만 인석이는 제 눈을 피하더니 아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만해. 미영 씨 말. 틀린 거 없잖아. 그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다리가 풀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정신을 잃기 직전에 서재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 김영수 씨가 뛰쳐나오는 소리. 혜자야, 혜자야. 그리고 저는 병원 응급실 천장을 보며 눈을 떴어요. 병원에서 겨우 퇴원해서 마포 아파트로 돌아오긴 했는데 제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칠을 알아누웠죠. 충격으로 쓰러졌던 그날 이후로 남편 김영수 씨는 제 옆에서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어요. 꼿꼿하던 그 사람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네요.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저도 그 사람도 차마 그날의 일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위태로운 며칠이 흘렀어요. 제가 겨우 몸을 추슬러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웬일인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어줄 힘도 없었는데 아들 인석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화려한 사돈 최 여사까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서는 거예요. 사돈 최 여사는 아픈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집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참, 마포. 오래되긴 했어도 위치는 괜찮네. 이 정도면 대출은 얼마나 나오려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러자 며느리 미영이가 소파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가 지금 정말 엄청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말에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으려다 제가 피하니까 표정을 싹 바꾸고 말하더군요. 이 집 어차피 빚도 하나 없으시죠? 이거 담보 잡아서 저희 엄마 사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담보라니 집을 담보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옆에 있던 아들 인석이도 거들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다 저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영 씨 엄마 사업이 성공하면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까지가 이 사람들의 바닥인지. 기가 막혀서 아직 힘도 없는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어요. 안 된다. 이건 우리 목숨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재산이야. 맞아요. 평생을 모아서 빚 다 갚고 이제야 발 뻗고 자나했던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제 대답을 들은 며느리 미영이의 표정이 정말 무섭게 변하더군요. 자기 엄마 앞에서 거절당했다는 창피함, 그리고 분노가 그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이게 정말,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신발장에 있던 제 신발, 남편 구두, 우산, 닥치는 대로 집어서 마포 아파트 복도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어차피 이 집 곧 우리 거예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저도 모르게 네가 뭔데 하고 소리쳤죠. 그러자 미영이가 정말 악마 같은 표정으로 저를 비웃으며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 보네. 아버님이 이 집 진작에 인석 씨한테 넘긴 거 모르세요? 뭐라고요? 집을 인석이한테 넘겼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 김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죠. 그 순간 모든 게,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저희에게는 아들 인석이 말고 딸 수진이도 있었어요. 저를 꼭 닮아 마음 여리고 착했던 딸. 그 애가 결혼 전에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라는 작자가 그 사실을 알고는 도망을 쳤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군인 출신으로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남편은 집안 망신이라며 가문의 수치라며 딸애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저한테는 다시는 그 애를 찾지도 말고 연을 끊으라고 했죠. 하지만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그래요. 저는 남편 몰래 꽁꽁 숨겨둔 비상금을 털어서 딸 수진이에게 생활비를 보냈어요. 혼자 몸으로 애 낳고 살아야 할 딸이 눈에 바려서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제가 딸애한테 재산을 줄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 몰래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집을 하나뿐인 아들 인석이 이름으로
몰래 증여했던 거죠. 아, 아들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이었어요. 제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소란에 복도 양옆에 이웃집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복도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저희 부부의 짐과 악을 쓰는 며느리와 고개 숙인 남편과 넋이 나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완벽한 굴욕이었죠. 그때 아들 인석이가 이웃들을 보란 듯이 제게 다가와서 선언하더군요. 어머니, 아니, 이젠 이렇게 부르기도 실례. 일주일 드립니다. 이 집 이미 팔려고 내놨으니까 그때까지 방 빼세요. 수치심, 고통. 그날 저희 부부가 어떻게 짐을 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평생을 바친 내 집에서 내 아들 손에 이끌려 쫓겨났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광장시장 근처에 창문도 없는 곰팡내 나는 고시원 방이었어요. 그 좁고 축축한 방. 저는 짐을 풀지도 못하고 텅 빈 눈으로 얼룩진 벽만 바라봤어요. 남편 김영수 씨는 그 방 구석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마치 그렇게 영원히 죄인처럼 있을 것 같았죠. 그 좁아터진 고시원 방. 곰팡내가 코를 찌르고 한 사람이 겨우 돌아누울 수 있을까 싶은 그 방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김영수 씨는 방구석에 무릎을 꿇은 채 정말이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저도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에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속이 너무 허해서 뭐라도 끓여 먹어야 하나 싶어서 고시원 공용 주방으로 나갔어요. 냄새나는 공용 냉장고를 뒤져봐도 먹을 건 없고 그냥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받고 있는데 구석에 매달린 작은 텔레비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9시 뉴스 시간이었나 봐요. 수천억 원대 부동산 다단계 사기,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남의 일이거니 하고 물을 붓는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주범 최모 씨. 며느리 미영이의 엄마, 화려했던 사돈 최 여사였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의 그 여자는 제 앞에서 폼 잡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로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더군요. 해외로 도피했대요. 저는 컵라면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앵커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최 씨는 심지어 자녀 명의의 부동산까지 이용해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채, 자녀 명예, 제 머릿속에서 아들 인석이 이름으로 넘어갔던 그 마포 아파트, 며느리가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던 그 말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아, 우리 집이 그 사기극에 넘어갔구나. 이미 끝났구나. 그걸 직감했죠. 컵라면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누가 그 냄새나는 고시원 복도를 쿵쿵거리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방문을 정말 부서져라 두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서 고개를 들 정도였죠.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했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웬 낯선 사람이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어요. 아니, 낯선 사람이 아니었죠. 술과 땀에 절어 엉망진창이 된 몰골. 며칠은 굶었는지 눈이 퀭한 그 사람. 제 아들 인석이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나 봐요. 인석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차가운 고시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인석이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사돈 최 여사의 말에 속아서 더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그 마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썼대요. 그런데 최 여사가 그 돈을 갖고 도망치자마자 사채업자들이 집을 경매에 넘겨버렸다고요.
며느리 미영이는 자기 엄마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더미에 앉아서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제 발밑에 매달려 오는 아들 녀석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거예요. 콧물 눈물 범벅이 돼서 어머니를 부르짖는데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쫓겨났던 그날 밤, 그 고통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힘을 주어 떼어냈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일어나라. 인석이가 제 목소리에 놀라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방구석에 있던 낡은 메모장이랑 펜을 집어서 아들 앞에 던졌어요. 네가 스스로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아들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개인회생이라고 들어봤니? 제가 말했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네가 내 손으로 직접 알아봐. 그리고 네가 신청해. 인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 지금 저한테 라며 다시 매달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죠.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너는 이제 나에게 아들이 아니다. 저는 그대로 아들을 방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어요. 이제 정말 빈손이었어요. 남편 김영수 씨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부장적인 고집, 어리석은 결정 하나가 딸을 내쫓고 아들을 망치고 아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겠죠. 그 사람은 방구석에 정말 돌처럼 굳어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제 낡은 가방, 집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왔던 그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돼서 누렇게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 딸, 수진이의 어릴 적 사진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아이,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녀석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보내고 저는 그 누렇게 바랜 딸아 이 사진만 손에 쥐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구석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죠. 희망. 그런 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제가 곰팡내 나는 그 고시원 복도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가 그만 현기증이 나서 벽을 짚고 쓰러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 팔을 꽉 붙잡아 주더군요. 고시원 총무인가 하고 고개를 드는데 아니었어요. 수진이, 제 딸, 수진이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인지 엄마 하고 저를 부르는데 꿈인가 생시인가 했죠.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쫓겨날 때 그걸 봤던 마포 아파트 이웃 중 하나가 수소문 끝에 수진이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다고. 제 앞에 서 있는 수진이는 제가 기억하던 그저 상처받고 쫓겨났던 여린 딸애가 아니었어요. 눈빛부터가 아주 굳세고 당당해 보였죠.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진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정말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듯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엄마, 여기서 더 있다간 정말 죽어. 가자. 수진이는
그 좁은 방에 있던 저희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자기가 다 챙기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부부를 자기의 작은 빌라로 데려갔어요. 반찬 가게 바로 위층에 있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주 깨끗한 집이었어요. 수진이는 저희를 앉혀놓고 자기 가게에서 가져왔다면서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정성껏 죽을 끓여서 제 입에 떠 넣어주는데 눈물이 정말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 김영수 씨는 그 모든 광경을 정말이지 죄인처럼 지켜만 봤어요. 자기가 내쫓았던 딸이 헌신적으로 아내를 간호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바쳤던 아들이 자신을 파멸시킨 모습,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교차했겠죠. 어느 날 저녁, 그 과묵한 남편이 제 옆에 앉아 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어 오는 걸 봤어요. 정말 통렬한 후회의 눈물이었죠. 제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리고 며칠 지났을 때예요. 남편이 수진이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낡은 통장 하나를 수진이 앞에 내밀었어요. 그건 남편이 군인 시절부터 모아온 군인 연금이랑 퇴직금, 전 재산이었어요. 이건 원래 인석이 주려던 돈이다. 남편이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비가 미안하다. 그건 투자라는 이름에 피눈물 나는 사과였어요. 수진이는 그 돈을 울면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독하게 그 돈을 쓰기 시작했죠. 가게를 현대화하는데 전부 쏟아부었어요. 당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부터 만들더군요. 그리고 저랑 같이 다녔던 시골 장터들을 기억해내서 유기농 공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저는 뭘 했냐고요? 저는 제 평생의 노하우가 담긴 제 손맛을 그 주방에 쏟아부었죠. 수십 년간 묵혀둔 제 비법 레시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딸에게 전수했어요. 우리는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웬 젊은 사람이 큰 카메라를 들고 가게에 왔더군요. 자기가 아주 유명한 음식 블로거래요. 우연히 들렀다가 제 장아찌 맛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이건 진짜 어머니의 손말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그날 밤 인터넷에 극찬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죠. 가게 전화기에 불이 났어요. 온라인 주문이 폭주했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제 건강도 금방 회복됐어요. 그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주방에서 딸하고 같이 일하는데 아플 새가 어디 있겠어요. 행복했죠. 그리고 제 남편 김영수 씨, 그 사람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고시원에 버려두고 왔던 그 낡은 스파크, 아들이 모욕처럼 던져줬던 그 차를 끌고 왔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부터 그 차에 반찬통을 가득 싣고 배달을 나갔어요. 굴욕의 상징이었던 그 차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귀중한 노동의 도구가 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은 저도 수십 년 만에 처음 봤어요. 가게가 정말 정신없이 커졌어요. 수진이가 저를 닮아서 야무지거든요.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더니 가게를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하더군요. 그리고 유일한 법적 소유주는 당연히 딸 수진이 이름으로 했어요. 그건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다시는 인석이 같은 놈에게 혹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룬 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 모두 그 결정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저희 세 식구, 저랑 남편 김영수 씨, 그리고 딸 수진이 그렇게 셋이 가게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게 이젠 저희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날도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저희가 낮에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꺼내놓고 앉았죠. 남편은 그 무뚝뚝한 사람이 말없이 젓가락으로 제일 맛있는 반찬을 집어서 수진이 그릇 위에 턱 올려놓더군요. 수진이가 아빠도 드세요 하면서 웃는데 저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뭐랄까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앙증맞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수진이가 혼자 애쓰며 키운 제 손녀예요. 학교가 끝나고 오는 길이죠. 문이 열리고 손녀가 뛰어들어오자 남편 김영수 씨가 그 평생에 웃는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던 그 꼿꼿한 사람이 정말 환한 미소로 손녀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하면서요. 이제 저희 부부가 손녀딸 어린이집이며 학교며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지 몰라요. 수진이도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가게에 식자재를 배달하러 오는 훤칠한 총각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두 사람이 가게 앞에서 수줍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설레요. 저러다 좋은 인연이 닿으려나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날 나갈 반찬 재료를 다듬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까 남편이 그 낡은 스파크를 닦고 있더군요. 어찌나 정성껏 닦는지 꼭 새 차 닦는 사람 같았어요. 한때는 그 차가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의 상징이었잖아요. 며느리가 굴러는 가요라면서 모욕처럼 던져줬던.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지금 그 차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말 귀중한 노동의 도구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 차에 반찬통을 가득 싣고 매일 아침 딸의 가게로 신이 나서 배달을 가요. 그 발걸음이 젊은 군인 시절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에 레시피 고문이라고 딸이 직함도 만들어줬네요. 이 주방에서 제 평생의 손맛을 전수하면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로 편지가 한 통 왔더군요.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아들 인석이었어요. 그 녀석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끊겨 궁금했는데 지방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직이라도 한 모양이에요. 편지 봉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 아버지로 시작하는 짧은 편지지 한 장이랑 꼬깃꼬깃한 현금 몇 푼이 들어있더군요. 아마 거기서 받은 첫 월급의 일부를 보낸 거겠죠. 저는 그냥 묵묵히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돈은 그대로 봉투에 다시 넣었죠. 제가 그 봉투를 반송시키면서 작은 쪽지 하나를 써서 넣었어요. 내 앞가림부터 잘해라.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고요. 어미로서 그 녀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제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오늘도 남편은 그 스파크를 타고 배달을 나갔어요. 딸 수진이는 손녀랑 가게 앞에서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네요. 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행복이라는 게 그랜저 같은 비싼 차나 번쩍번쩍한 마포의 큰 집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이렇게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진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결국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었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은 배신했지만
상처 줬던 딸 수진이 곁을 지켰죠. 행복은 큰 차나 집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었네요.